안녕하세요. 따뜻한 영화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새해 다짐을 독서하기로 세운 분 계시나요? 사실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조금은 부끄럽지만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저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책을 읽기 위한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당연히 그때보다는 많이 생겼고, 또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제 생각을 기록하고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앞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뒤로는 책을 조금씩 가까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하고 있다 보니까 책을 좀 더 잘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책을 더 잘 읽고 또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의 배움으로 잘 소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채널을 통해 책을 통해 배운 저의 배움을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잘 들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이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책은 장경철의 진작 이렇게 책을 읽었더라면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손이 안 갈 수가 없는 책이죠. 그리고 부제도 인상 깊습니다. 책을 읽어도 남는 게 없다는 당신을 위한 온전한 독서법.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분명히 읽었던 책인데 기억이 잘 안 나거나 나는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뭔가 나에게 남는 게 없는 것 같다는 기분. 또 누군가가 너 그 책 읽어봤어?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읽긴 읽었는데 내용이나 감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경험. 이 책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올바른 독서법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인 장경철 교수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분입니다. 일상생활의 깨달음과 감동을 전달하는 걸 큰 즐거움으로 삼고 혼자 알기에 너무 아까운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유통하는 걸 삶의 소명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전반에 흐르는 저자의 뜻은 프롤로그에도 바로 등장하는데요. 많은 책들과 정보를 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내 것으로 소화시키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한마디로 독서 후에 잘 소화시켜서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이 흥미로웠던 점은 독서의 방법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인간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로 내용을 시작한다는 점인데요. 물론 독서와 공부는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하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미 공부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무슨 삶의 공식처럼 듣고 또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명확한 답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자는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상당수의 사람들은 언어를 대할 때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언어에 대해 건성으로 대하는 반면 자신을 무시하는 언어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대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을 경우 그 말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한 험담을 들으면 우리는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고 심각하게 반응합니다. 험담을 들은 날에는 집에 돌아가서 밤에 자지도 않고 그 말을 본문으로 놓고 묵상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태도는 좋은 언어들은 그냥 스치듯 사라져버리고 나쁜 언어들은 오래도록 내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하는 그릇이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냉담해지고 얼굴은 어두워집니다.
자존감이 상실되며 열등감이 더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 좋은 언어가 내 안에 오래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 있는 냉담과 어둠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소중한 존재야. 하고 홀로 결심해봐야 결과가 신통치 않습니다. 왜 혼자만의 결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스스로 결심하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비유컨대 구정물로 설거지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좋은 깨달음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내 안에서 응고된 찌꺼기는 그릇의 일부분이 되고 맙니다. 깨끗한 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어느새 찌꺼기와 섞이는 가운데 구정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나쁜 언어로 인해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나쁜 언어를 전혀 접하지 않을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가능만 하다면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인 대안도 되지 못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은 우리가 시각과 청각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대가로 치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를 전혀 듣고 싶지 않다면 빨리 무덤에 가는 길 이외에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청각 기능이 소멸되거나 마비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실상을 인정하는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이란 나쁜 말들을 이기는 좋은 말들을 더욱 많이, 더욱 뜨겁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나쁜 말들이 자신이 들은 말의 전부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우울한 것은 나쁜 말을 들은 시점과 현재 사이에 인상적인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억력이 뛰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상당수의 지식에 대해 쉽게 잊어버립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기억하려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하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언급해야 합니다. 자신에 관한 험담을 쉽게 잊거나 지울 수 없는 것도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스스로 지우려고 애쓰다가 더 자주,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언어를 지우는 길은 정신의 배설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신의 배설은 육신의 배설과 원리가 다릅니다. 육신의 배설은 화장실에 가서 배설 행위를 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의 배설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다가오는 좋은 언어에 뜨겁게 몰입하게 될 때 과거에 나를 사로잡았던 언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좋은 언어를 공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행복을 느낀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시간과 좋은 강의를 접하는 시간은 단순히 지적인 학습의 시간만은 아닙니다. 이 시간은 나의 부정적 과거와 환경의 독성이 빠지는 해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잘못된 언어에 매여 있던 나의 존재가 풀어지는 해방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상심과 고민을 이기는 좋은 방법은 나쁜 언어를 이기는 좋은 언어를 더 많이, 더 뜨겁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도 독자들이 격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편적 지식의 수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의 강화입니다. 공부하기를 통해 사실을 인정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의 목적을 공부하는 것으로 바꾸면 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늘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새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성공의 순간은 기쁨을 주지만 실패의 순간은 배움을 줍니다. 에디슨은 어떤 실험에서 수백 번 이상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실패를 하면서도 계속 실험에 몰두하시나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패했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실험이 성공하지 않는 500가지 이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공부하기를 통해 사실을 인정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면 우리는 실패와 불행 중에도 한 가지를 더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배우기를 반복하다 보면 실패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실패의 길을 피하다 보면 성공의 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우회적인 경로를 통해 성공의 길에 다가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추구했을 때 나를 외면했던 성공이 배움과 공부의 여정 가운데 다시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예전에 한 독자로부터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어려움에 대해서 대답해 줄 능력이 없었기에 저는 답장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메일의 끝에 아무 말이라도 좋으니 한마디만 해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말에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제가 쓴 답장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게 돼 저도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의 인생인들 어렵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표현대로 인생이 눈물과 한숨 없이 지낸 날들이 몇 날이나 되는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답장을 하기에 참 망설여졌습니다. 메일 끝에 그냥 아무 말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면 메일을 쓰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나 내게 찾아오는 자극을 바꿀 능력이 내게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참 마음 아프지만 일단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앞으로 결혼한 이후에도 또 자녀를 낳은 이후에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자주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연습해야 할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혹 있다면 그것은 내게 주어진 자극에 대한 나의 반응일 뿐이지 내가 자극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지속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반응뿐이므로 내가 더 나은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는데 노력을 경주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반응이 더 나은 반응이냐고 혹 물으신다면 글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 사실인지를 이해하도록 시도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더 좋아하게 된 문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나 비난해야 할 것이 있기보다는 이해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지금 저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안에서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등에 대해서 더 잘 관찰하고 관조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문제를 크게 확대하지 않거나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움 말씀을 드린다면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지 말고 때로는 게임처럼 생각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영위하는 가운데 우리는 자주 관계와 사업에서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실점을 없애려고 너무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실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실점을 혹 지울 수 있다면 그것은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득점으로 지워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아픈 이유는 실점이 있기보다는 그것을 상쇄하고 압도할 만한 득점의 계기가 모자람이 아닌가 합니다. 득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능력은 실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점을 안고도 계속 게임에 참여하는 능력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믿음을 갖고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야말로 인류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이 챕터는 공부의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접해 볼 수 있는 챕터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공부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고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험이 다들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공부 자체를 스트레스로 여겼던 이유는 공부라는 것이 오로지 지식을 쌓고 외우기만 하는 학창 시절의 공부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언어들을 이기기 위해서 좋은 언어와 생각이 담긴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또 나에게 오는 자극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현명한 것인지, 어떻게 반응해야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도 전부 다 공부라는 거죠. 제가 바로 전에 소개해 드렸던 언니들의 마음 공부 부모 편에 나왔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때로는 게임처럼 바라보라는 이 책의 저자처럼 이 전에 소개해 드렸던 책인 언니들의 마음 공부의 저자도 지구 위에서 바라보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나의 문제와 인생을 좀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화시켜 보면 좀 쉽게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학창 시절 지겹도록 했지만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해야 하는 이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죠. 우리는 이렇게 평생 공부하면서 인생을 좀 더 현명하게 살아내는 방법에 대해 배워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챕터에서는 공부해야 할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부 대상은 책 하나에만 국한돼 있지 않겠죠. 책은 물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 주변 사람, 나 자신, 더 나아가 역사의 흐름과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관찰하고 읽는 것도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독서의 중요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부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오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으로만 만족하는 사람, 그리하여 작은 자아로 만족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제 눈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눈을 통해서도 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눈을 통해 바라본 현실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지어낸 것도 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눈을 다 모은다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이 책을 쓸 수 없는 것이 애석합니다. 쥐나 벌에게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배우고 싶습니다. 책과의 만남에는 자아의 닫힌 세계를 열어주는 기적의 열쇠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자신 안에 갇히기 쉬운 파멸적 습관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타인과의 적극적 사귐을 통해 타인의 인생 체험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능동적인 투자입니다. 책과의 만남이 더해질 때 우리는 자신의 과거와 환경의 예속에서 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 개선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드시 밟아야 하는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잘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잘하려고 하면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잘하는 유일한 길은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잘하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조금 더 잘하는 것을 반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쉬운 방법을 잘 활용하지 못할까요?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정확한 관찰과 평가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허탕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눈길이 닿는 곳과 발길이 닿는 곳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산의 정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겐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길은 그 목표를 언제나 주시합니다. 눈은 산을 향해야 하지만 발은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디뎌야 할 곳은 바로 다음 산길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산 정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헛걸음을 디디게 됩니다. 한 걸음 만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결국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만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내디디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관찰하는 게 먼저입니다. 발전에 앞서 자기 발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하는 비결은 언제나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사건은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스스로를 개선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예전에는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의식을 통해 우리는 현재를 절대화하려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역사를 아는 사람은 현재의 한 단면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반면 역사의식을 갖지 않으면 한 단면을 절대화하게 됩니다. 역사를 잘 아는 것은 사람이나 조직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친구나 부모님을 이해할 때도 역사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대개 부모님에 대해 애증의 양면적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근 후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보며 측은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어느 날은 공부에 대해 압박하는 아버지를 보며 미움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은 그의 현재 모습이 싫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으로는 그 존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역사를 거쳤는지를 알게 될 때 그의 참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역사를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전체적인 안목을 갖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따뜻한 영화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책은 장경철의 진작 이렇게 책을 읽었더라면입니다. 왜 공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책의 본론이자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방법들이 소개됩니다. 큰 주제별로 살펴보면요. 금방 까먹을 것은 읽지도 마라. 메모하고 노트를 만들어라. 반복하고 활용하라. 중요 단어를 정복하라. 쟁점과 대안을 찾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전의 중요성까지 이렇게 책을 읽는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물론 모든 방법들이 유용하고 또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와닿았던 부분들을 발췌해서 마지막으로 낭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낭독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선택한 이유는 제가 북튜브를 시작한 이유와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난 뒤 내 생각을 정리해서 적는 것과 또 그 적은 내용을 반복하고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확실히 북튜브를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책을 읽고 난 뒤에 생각을 정리하는 원고를 쓰고 소리 내어서 낭독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친 뒤로는 책의 내용이 저한테 좀 더 많이 남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저자도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독서에 관한 두 번째 도움말은 꼭 메모하고 노트를 만드는 습관을 들이라는 것입니다. 메모하고 노트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메모하고 노트하는 것은 내가 읽은 것들에 시간을 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횟수를 통해야만 내 것이 아닌 것들이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메모는 나의 바깥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옮기는데 중간 정거장 역할을 합니다. 인생은 옮김의 예술인데 메모는 옮김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인간의 기억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뇌 용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것을 배우면 누적되기보다 이후에 들어온 것들이 이전에 들어온 것들을 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언어에는 보존의 기능이 있습니다. 보존이란 시간의 간격을 메워주는 기능입니다. 선명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유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많이 생각했거나 전달받았다고 할지라도 보존하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지키는 것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얻은 것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메모하고 노트를 만드는 습관은 훌륭한 습관입니다. 좋은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 꼭 메모하면서 적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메모한 다음 자신의 글이나 발표에 활용할 때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됩니다. 기억력이 대단히 비상한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노트하지 않고 책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노트하기는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책을 몇 권이나 읽었는가 보다 더욱 중요한 질문은 노트를 몇 권이나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노트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혹시 책을 읽은 후 강의나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내용이 도통 기억나지 않아 난처했던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토론 도중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전날 밤에 분명 그 책을 읽었는데 내용이 가물가물한 적도 있습니다. 떠오를 듯 하면서도 그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책을 읽는 것은 책의 언어 안에 담긴 사상을 나의 자루 속에 담아두는 행위입니다. 물론 나는 좋은 사상을 나의 자루 속에 분명히 담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나 글을 쓸 때 필요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찾는 과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 겨우 찾았을 때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다른 토론 주제로 바뀐 후거나 가까스로 떠올랐던 글의 아이디어가 사라지고 난 뒤라는 것이죠. 그런데 메모를 하고 노트를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노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는 분류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 나의 시간을 들이게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시간에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트를 만드는 가운데 분류하면서 정돈을 하게 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사탕을 호주머니에 넣어두되 사탕 종류에 따라 분류하면서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박하사탕은 오른쪽 주머니에, 초콜릿 사탕은 왼쪽 주머니에 넣는 식입니다. 물론 기록 과정에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록한 내용을 다시 끄집어낼 때는 훨씬 빠르게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모하고 노트하기의 혜택입니다. 어떻게 노트를 만들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연습부터 하면 됩니다. 필기하는 것은 단지 책에 있는 내용을 내 노트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노트에 계속 횟수를 더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의 내용을 노트에 옮겨 적은 후 시간이 날 때마다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이 신통치 않은 책을 읽는 것은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책을 만나는 것은 좌절의 순간이었습니다. 내용이 탁월한 책을 읽는 것은 열등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참 부럽고 궁금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멋진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똑같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서로의 결과물이 너무 다르다는 것은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이 내용을 노트에 적어두고 읽고 또 읽는다면 이런 사고 구조가 내 안에서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실천해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과 언어의 힘이 있었습니다. 좋은 내용을 읽고 또 읽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더니 그 언어가 내 속에 물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언어는 음식과 다릅니다. 붕어빵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는 붕어빵을 만드는 기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언어를 계속 읽고 유통하면 언젠가는 좋은 언어를 산출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지성이 그 언어로 인해 스며들고 물들기 때문입니다. 고전 읽기는 왜 중요할까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고전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시대의 유행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전이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수 사람들의 눈에 확실해 보이는 많은 것들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책들을 고루한 것으로 여기고 현대에 유행하는 것들은 새롭고 멋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은 사람들에게 불신의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현재의 유행도 곧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고전을 읽음으로써 특정 시대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곳을 여행한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고장의 지역적 한계에 예속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둘째, 고전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현 시대의 전제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다른 대안들을 검토하는 가운데 더 자유롭고 풍성한 시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전이 중요한 쟁점을 다룸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했다고 여기지만 우리의 생각은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제한돼 있습니다. 누군가의 표현대로 우리는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이든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사고는 어항의 특정 경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고전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시대에 통용되는 지적인 풍토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이전 시대에 통용되었고 지금도 울림이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정통한 이해를 통해 더 다양한 대안에 노출될 때 우리에게는 더 자유로운 선택의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셋째, 고전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더 높은 곳에서 조망할 수 있으며 더 멀리 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고전이 히말라야에 해당한다면 대중서적은 언덕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상당수의 책들은 독창적 음성이 아니라 메아리와 같습니다. 이미 고전적인 책들이 설정해 놓은 방향과 입장 가운데 일부만을 선택해 쉽게 채색한 책이 대중서적입니다. 지난 여러 세대가 퇴적물처럼 쌓이면서 우리에게 더 높은 고지와 토대를 제공해준 사유의 결과가 고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제 콘텐츠를 귀로만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유튜브이다 보니까 영상도 함께 보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 콘텐츠의 영상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을 만들 때 전체 책의 내용을 다 자막을 넣지는 않고 인상 깊은 문장만 이렇게 뽑아서 자막으로 넣거든요. 이것도 저에게는 책에서 발췌한 좋은 내용들을 기억하기 위한 메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중에서 몇 가지는 제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려두기도 하거든요.
소리로 책을 여기서 들으시고 눈으로 한 번 더 내용을 되새겨 보고 싶으시다면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된 고전의 중요성. 저도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절실하게 느끼게 된 부분인데요. 사실 이 고전을 처음 접하는 게 학창 시절 국어 문학 시간이잖아요. 그때는 고전의 매력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워야 되고 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그러니까 오직 시험 점수용으로만 고전을 접했으니까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 고전이 색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현재의 고민이나 문제를 과거에도 이렇게 똑같이 경험했었다는 것에 좀 위안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를 받아온 검증된 책이라는 게 바로 고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이 바로 현답, 현명한 대답이 아닐까 하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채널에서도 고전을 한번 읽어드릴 기회가 꼭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챕터에서는 이 왜 공부해야 하는지 이유를 찾았고,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하는지 알았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배웠으니까 마지막으로 공부를 통해 나에게 쌓여 있던 것들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유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낭독은 하지 않을 텐데요. 혹시 뭐 책을 통해서 나만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챕터는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부분입니다. 네, 따뜻한 영하나의 일곱 번째 책, 장경철의 진작 이렇게 책을 읽었더라면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자가 종교학 교수다 보니까 뭐 인생사나 세계관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도 종종 있고요. 또 학생들을 현장에서 많이 만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이 책의 문체 자체가 좀 교과서 같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하지만 이 누군가를 강단에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싶었고요. 또 공부의 의미에서 이 책을 시작한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거든요. 오히려 독서 방법보다는 저는 이 부분이 더 인상 깊었는데요. 제가 네 번째로 소개해 드렸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에서도 이 처음부터 미니멀리스트로 살기 위한 방법이 바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의 물건은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지, 또 왜 우리는 늘 새로운 물건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원초적인 심리를 분석하면서 책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어떤 질문에 대한 일차원적인 명쾌한 해답을 내리기 전에 그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고찰을 하는 저자의 태도를 보면서 참 저도 많이 배우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 책이야말로 정말 참고서처럼 읽을 책을 옆에 두고 몇 번씩 밑줄 그어가며 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책을 분명히 읽고 있긴 한데 남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 또 앞으로 책을 좀 더 잘 읽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읽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앞으로 책을 읽고 난 뒤에 또 많이 생각하고 풍성하게 축적해서 잘 발효시킨 다음 많은 분들에게 이 채널을 통해서 유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뜻한 영화나 일곱 번째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설 연휴가 찾아오네요. 아마 다음 컨텐츠는 설 연휴가 끝날 때쯤 업로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모두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영원하였습니다.